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정말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오늘만큼은 오늘은 정말 네. 최고의 책. 이게 최고의 책. 일당 100에서 아끼고 아껴뒀던 책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그 세계 문학 사상 최고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뿐 아니라 가장 우리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면 아인슈타인을 꼽지 않습니까? 예. 아인슈타인이 내가 접한 모든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책을 딱 꼽았죠.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당연히 안 봤어. 당연히 안 봤어. 아니 네. 어렸을 때 집에 네. 전집 같은 거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있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보는 동화 같은 거여서 엄청 짧고 그냥 줄거리만 대강 있는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대강 아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요, 요건 이렇게 두꺼운 네. 게 아니고요. 네. 네. 요게 1, 2, 3권 중에 3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세 권이나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3개가 있어. 민음사 번역본으로 3권이 있는데 네. 그 페이지를 다 합쳐보니까 한 16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아니 그럼 아이들이 보는 거 어떻게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 한 권으로? 제목만 그냥 읽어보셨어요? 아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야말로 네. 진짜 최고의 책입니다. 그래서 읽으셨다. 뒤에 3페이지 읽었습니다. 와. 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읽어보려고는 했었는데 네.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러시아 그 주인공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아.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저는. 러시아 이름. 이 러시아 이름 어려워. 스키 다 스키. 너무 헷갈린다 스키. 도옙스키. 네, 여기도 스키니까. 네. 아, 이름이 좀 약간 그럴 수는 있죠. 하긴 예전에 저도 뭐 그 삼국지 같은 거 볼 때도 보면 한자 이름 이제 뭐 두 글자씩 예. 다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황충 뭐 황총 황창 뭐 이런 것 같아갖고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러나 이 책만큼은 음.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정말 최고의 문학 작품입니다.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아서 최고의 작품일까요? 그거 이제 정박님께 그러니까 여쭤본 거였어요. 이건 뭐 결국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네. 그리고 이제 가질 수 있는 모든 어떤 사색과 고민과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주제들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가 가장 재밌는 소설 중에 하나가 장르가 추리 소설이잖아요. 예. 네. 추리 소설이기도 하고 또 살인 사건, 그것도 특히 아버지를 죽인 그 친부 살해라는 의미에서 또 범죄 소설이기도 하고 네. 네. 또 이 사람들의 심리 나오는 여러 캐릭터들의 그 내면 심리를 다룬 심리 소설이기도 하고 또 바로 여기서는 이제 신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이 신에 대한 관념이 없다면 영혼 불멸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가, 이런 철학적 주제를 다룬 뭐 여러 가지 철학 소설, 종교 소설이기도 하고 또 바로 이제 이 살인범으로 몰린 장남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법정 소설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아버지와 장남과 그루센카라는 여인 사이의 삼각관계를 다룬 또 치정 소설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 들어있는 연애 소설이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가족 소설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소설 장르가 다 이 책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져오신 이 책 네. 다른 날과 매우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이죠? 책이 매우 새 겁니다. 지금 바로 배달되어 온 책입니다. 네. 손 뱄 거예요? 아니요. 아니 진짜 새 거네. 정방님도 혹시 안 읽고 뭐 요약본 보신 거 아니 그게 사실 제가 도서관에 가면은 빌릴 수 많죠. 있는 게 그러니까 많잖아요. 이제 그걸 좀 이제 이거 평생에 다시 요번에 읽으면서 또 네. 소장을 해야 되니까 아예 막 소장을 하는 차원에서 어. 새로 구입을 했죠. 와, 네. 책이 아주 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네. 소개를 해주실 텐데 뭐 많은 분들이 제목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러나 아마 읽으신 분들은 그의 뭐 한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저희와 함께 편안하게 보시면서 네. 또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네. 작가? 네, 작가는 우리가 예전에 일당백 그 시즌 1에서
죄와벌이라는 죄와 벌. 거의 초반에 하셨죠. 네,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을 다뤘는데 거기에 아주 작가에 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작가에 관한 간략한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뭐 1821년에 태어나가지고 1881년에 사망을 했는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정말 뭐 세계 문학사의 가장 큰 10명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뭐 한 손가락 원탑이라고 해도 한 손가락. 아니 그 정도의 어떤 불멸의 작가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소설을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의 문학 장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만 네. 유명한 헝가리의 문예 비평가 게오르그 루카치 같은 경우는 도스토옙스키는 자본주의 시대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다루는 소설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른 시대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넘어서는 다가올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이 사람은 소설이 아닌 다른 뭔가를 썼다라고 그래요? 극찬할 만큼 뭐 대단한 진짜 그래서 예언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 나오는 그 5편 대신문관 이 대목이 세계 문학사상 가장 박진감 넘치는 압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과연 신이 있는가? 신이 있다면 왜 신은 이 세계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해가지고 막 이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세기 초 스페인 종교재판에 광풍이 부는데 네. 예수가 재림을 했단 말이죠. 그 재림한 예수를 당시 종교재판을 하는 대신문관이 예수를 잡아들인단 말이죠. 다음 날 화형을 시켜버릴 거야. 근데 그날 밤 대신문관이 혼자 몰래 감옥 문 열쇠를 이제 따고 들어가가지고 예수와 논쟁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뭐 논쟁이 아니죠. 혼자 일방적으로 이제 재림 예수에게 퍼붓는 거죠. 네. 왜 너는 예전에 그 세 가지 기적을 안 보여줘가지고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상의 왕국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왜 다시 나타났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엄청난 이제 논쟁이 나오거든요. 그 대목이 정말 이 신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 세계 문학 사상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이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새로운 아예 그냥 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이제 세계 하나를 문학 작품 속에서 구현을 했다는 거고, 그럼 그만큼 정말 세계라는 이름이 붙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여러 디테일한 것들이라든지 구성 요소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일 거고, 네. 그만큼 한 세계라고 표현할 만큼 대단한 스케일의 이제 작품들을 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은 제가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이건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제가 12년 전 읽은 거하고 또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또 여러 가지 연상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이야말로 후대의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죠. 대표적으로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도 바로 이 작품의 큰 주제들하고 맞닿아 있고요. 또 우리가 다루었던 김원국의 순교자. 이 순교자는 거의 이 작품하고 너무너무 유사한 느낌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또 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그것도 결국은 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뭐 하나의 어떤 저수지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특히 또 아까 심리 소설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왕이나 햄릿이 바로 아버지 살해 그리고 그런 어떤 부친 살해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여기서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서 그 아버지 살해, 친부 살해가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아주 예전부터의 어떤 문학적인 걸작하고도 맥이 닿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아주 뭐 세계적인 최고의 어떤 인간에 대한 연구로 손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하여튼 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뭐 더 자세한 만약에 설명을 좀 더 원하신다면 일당백 죄와 벌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가 예전에 녹음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오디오 파일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떻게 오늘은 바로 책으로 갑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워낙 또 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책으로 바로 좀 들어가서 여러분께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정 프로님 목이 왜 쉬었어요? 제가요? 네.
나는 오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해주신다는 얘기 듣고 너무 신나서. 와 막 소리 환호를 막 지르다가 얼굴은 왜 탔어요? 얼굴은 어. 오 하는데 해가 너무 쨍쨍해갖고 왜? 아 그랬구나. 너무 신났구나. 너무 신났죠. 막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저기 그 소백산 자락까지 닿았더라고요. 막 달려갔어. 네, 그 소백지향 홍삼 홍삼도 먹었어. 바로 먹었고 네. 또 옆에 있는 소선당 가서 한우도 먹고 한우도 먹었어. 네. 그 옆에 또 그 영주 은하사과가 열렸더라고요. 사과도 열렸구나. 먹었잖아요. 네, 여러분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은하수팜 네, 여기 들어가시면 세 가지 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도스토옙스키가 좋다고 저처럼 어디저기 막 달리지 말고. 달리지 마시고 네.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은하수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까라마조프 네. 가문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주로 이제 그 민음사에서 나온 김영경 박사의 번역 그 책을 가지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해설서는 고려대학교 서경준 교수님이 뭐 인간 만세, 도스토옙스키 깊이 읽기 이런 연구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해설서에 의존을 하고 또 예전에 일당백 그 팬이라고 하시면서 윤종화 선생님께서 그 까라마조프의 해석이라 해가지고 그 책을 아주 두툼한 연구 서적을 두 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요? 그 네. 책도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자, 먼저 등장인물을 먼저 보시고 우리가 들어가죠. 그 등장인물은 바로 이제 그 아버지 까라마조프, 네. 표도르 까라마조프죠. 표도르. 표도르. 네. 55, 55세입니다. 60억분의 1이죠. 몰라? 55세 아니 60억분의 1의 사나이 몰라요? 몰라요. 표도를 몰라? 네. 그거 안 되겠구나. 격투기 선수. 네. 네, 아 표도르 표도르. 뭐 하여튼, 아 네. 표도르 알아요. 격투기 선수. 알아요? 네 알아요. 표도르. 근데 왜 그 사람이 60억 분의 사나이예요? 아니 왜? 원탑 제일 전 힘 세계에서 제일 세다고. 제일 세다고. 그래서 60억분의 1 뭐 이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아, 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선수는 압니다. 그 선수 이름이 표도르. 예, 이 표도르잖아. 근데 바로 도스토옙스키도 표도르죠. 네, 표도르 그렇죠. 도스토옙스키죠. 네. 자, 이 아버지 그 좀 이따 이제 그 캐릭터 설명하고요. 네. 일단 아버지 표도르 55세. 음. 그리고 큰 아들이 드미트리 까라마조프. 드미트리. 드미트리 미차라고 부르죠. 미차. 네. 내가 미차 진짜. 미차. 하나들. 드미트리. 한 28. 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반 카라마조프. 네. 24. 첫째는 몇 살이에요? 28. 28. 일반이 그리고- 아니고 2반입니다. 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알렉세이, 알료샤라고 부르죠. 알렉세이. 예. 알렉세이가 잘생겼을 것 네. 같아. 이 아들들이 다 잘생겼어요. 아, 아버지의 피를 유전자를 이어받았는데 네. 다 이 아들들이 아주 건장하고 어. 얼굴이 홍조가 띄고 아주 홍조는 난데.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붉어? 이 사람아. 알렉세이는 몇 살이에요? 알렉세이, 알료샤는 19에서 2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네. 그런데 이 아들들 말고 이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고요. 네. 네. 이제 서자가 있어요. 서자. 어. 서자가 스메르자코프. 스메르자코프. 근데 여기 이제 집안의 하인 겸 요리사. 그러니까 까라마조프 성을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성이 스메르자코프. 네.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됐냐면 이 엄마가 일종의 뭐라고 할까 우리 동네마다 있는 좀 약간 정신이 조금 부족한 소녀. 약간 꽃 달는 소녀 같은 느낌이에요. 예. 꽃달 그쵸. 네. 꽃 달린 소녀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근데 여기가 사실 뭐 일종의 거지 겸 이렇게 막 항상 같은 옷 입고 냄새 나고 이랬는데 그렇지만 뭐 가진 누가 뭐 불쌍하다고 뭘 주면 다 나눠주고 이런 이제 유로집이라 해가지고 러시아 문화권에서는 바보 성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바로 성인의 모습은 저런데 성인이 네네네. 이런 대우를 해주는 바로 유로집이를 상징하는데 이제 냄새가 많이 났죠. 그래서 그 여자를 리자베타 스메르자시차야로 불렀어요. 리자베타. 근데 이 성이 뭐냐면 한번 냄새 난다 이거야. 악취가 난다. 자, 그래서 저 여자하고 도대체 어떤 남자가 저 여자하고 여자를 또 대해주겠냐. 데려가겠냐. 그런데
이 까라마조프는 한마디로 말해서 치마만 달리면 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론은 철학은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든지 찾아낼 능력만 있다면 어떤 여자든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론인 거예요. 바람둥이의 전형적인 사고. 바람둥이 오히려 철학이 있고 이 사람은 그냥 포식자. 닥치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아무도 못 잘 거야 했는데 뭐 잘 수도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이 리자베타의 배가 불러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배가 불러와 사람들이 격분한 거죠. 도대체 우리 바보 성녀를 누가 임신시켰냐 이 나쁜 놈 했는데 이 리자베타가 어느 날 밤에 까라마초프 집에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높은 담을 뛰어넘어서 그 집 목욕탕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길렀다 이거죠. 그 하인인 그 까라마초프 가문의 하인 그리고리 부부가 마침 자기 아이가 그때 죽고 딱 그때쯤에 네. 맞물려 가지고 또 새 아이가 들어오니까 이 아이를 길렀는데 네. 그런데 이제 까라마조프가 그 성을 바로 스메르자코프로 한마디로 말해 미스터 냄새, 미스터 구린내 이런 식으로 붙인 거예요. 아주 고약한 거죠, 그죠? 스메르자코프가 스멜 뭐 이런 거랑 아마 좀 어원이 비슷한 구린내 뭐 그런 건가 보다. 악취 뭐 이런. 스메르. 스멜. 그게 이제 서자죠, 일종의 다 예, 서자던데. 근데 사실 스메르자코프도 따지고 보면 이반보다 몇 달 앞서 태어난 걸로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나머지 세 아들에 대해서 도련님이라고 부르죠. 자기는 하인이니까 종이란 말이죠. 네. 자 그렇게 있고 이 스메르자코프는 내전증, 간질을 앓고 있어요. 간질.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도스토옙스키가 평생 간질로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기본적으로 가난 그리고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그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이제 사형선고까지 받고 시베리아 유배 8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내전적으로 고생했죠. 첫 부인 먼저 떠나보냈죠. 사별을 했고 또 자기 생전에 아이 2명이나 먼저 앞세웠거든요. 네. 그리고 뭐 참 어마어마한 이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소설에도 유감없이 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까라마조프 가문이고 바로 드미트리 이반 알료샤 이쪽이 바로 형제들이죠. 스메르자코프까지 포함해서 그 형제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까라마조프 가문에 아주 충직한 하인 그리고리 부부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드미트리의 약혼녀가 까테리나입니다. 까트리나. 첫 장남의 약혼녀 까테리나. 네. 그리고 장남이 약혼녀를 두고 갑자기 지금 완전히 사랑에 빠진 여자가 있거든요. 네. 그루센카. 그루센카. 근데 이 그루센카를 또 아버지가 좋아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든 이 그루센카를 취하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남과 아버지와 그루센카 사이의 삼각관계. 이거 뭐야 이거? 근데 그루센카 또 누구냐면 아주 돈 많은 그 삼소 높은 노인의 첩이에요, 사실. 이미 첩이에요. 이미 첩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여자도 고리대금업에 골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루센카를 둘러싸고 아버지와 장남이 지금 막 첨예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불꽃 튀는. 자, 요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또 알렉세이가 수도원에 일종의 우리 치면 그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네. 그 수도원에 조시마 장로가 있어요. 네. 65세로 아주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작품에서의 어떤 영성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그런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시마 장로.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신학생 같은 수도원에 알렉세이 친구 라키친이 있고 그리고 호글리코바 부인 나오고 하는데 뭐 그건 뭐 그냥 그때 설명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라 해가지고 아이들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에 있어 가지고는 아이와 같은이라는 게 최고의 찬사였대요. 너는 정말 아이와 같구나 이게 최고의 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아이들에 관한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좀 예고하고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뭐 콜리아라는 아이도 있고 일류샤라는 아이가 있어요. 네. 알료샤, 일류샤 비슷한데 일류샤라는 아이가 있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말하면서 그 기억할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까라마조 부가의 아빠부터 아들들 네. 그리고 뭐 서자 네. 그리고 또 여자들 몇 분 네.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아이들과 함께 네. 등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네. 이
문호의 한번. 대작을 한번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작의 제일 첫 부분 제사라고 하는데 이 대작의 첫 부분에 딱 어떤 글이 시작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딱 나와요. 성경 구절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네. 그 구절이 이 책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한 알 그대로 그대로 남는 거고 만약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참 죽어서야 의미심장하죠. 비로소 다음 시대에 뭔가를 크게 열 수 있다. 뭐 이런 뭐 건가요?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예. 성경의 해석으로 따지면 죽음으로서 죽음을 피한다는 거죠. 죽음으로 죽음을 없앨 수 있다, 멸할 수 있다는 거. 이 참 역설적이잖아요. 죽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죽어야지 부활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작품에 쫙 흐르는 기본 정조입니다. 죽어야지 산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죽는다는 것이 결국 인간을 유한하게 만들고 모든 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죽기가 싫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그러고 뭐 그 욕망을 탐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죽어야지만 산다. 이게 이제 이 작품에서 결국 우리가 신을 찾는다는 건 뭐냐 이거죠. 왜 우리는 신을 그렇게 구하냐 이거죠. 그것은 결국 불멸을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죽고 싶지 않으니까 신을 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바로 죽어야 산다라는 걸 딱 내세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작품을 계속 이어지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의 어떤 가장 큰 모티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죽어야 사는 여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골디혼이랑 아마 네, 메릴 스트립이었나? 골디혼. 네. 뭐 그런 분들이 아마 나왔던 것 같고 배에 이렇게 총을 맞아서 구멍이 뽕 이렇게 보셨어요? 아니 그 포스터. 포스터 기억이 나시는구나. 안 봤죠? 포스터 저 기억나요. 그래요. 네. 죽어야 사는 여자. 그런 이제 철학적 무엇이 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먼저 뭐 여기 줄거리를 크게 이제 1편, 4편 보통 뭐 이 책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1권, 4권 이렇게 하는데 이 총 3권인데 예전에 우리가 뭐 몇 권 몇 책 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결국 그렇게 따지면 뭐 예전에 이게 연재 소설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여기서는 뭐 1편, 4편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1편. 편마다 이제 요 부분을 잘라 가지고 이게 12편까지 있고 에필로그가 있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네. 제가 부분 중간중간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1편은 어느 집안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어느 집안의 내력,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기억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이잖아요. 네. 자, 이 집안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 아버지, 아들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먼저 쫙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작가가 직접 이제 나로 이 소설의 화제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소설을 쓰는데 13년 전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소설은 본래 2부로 이제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권으로 나온 게 1부거든요. 1부. 여기서 마무리가 그러면 1부 마무리고 네. 2부도 원래는 구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1880년 11월에 이제 완간을 했는데 1881년 2월에 도스토옙스키가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2부가 결국 쓰지를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본래 1부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집안이 이렇게 이 사건들 아버지를 죽이고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2부에서는 뭘 쓰려고 했느냐 바로 막내 아들 알료샤가 이제 혁명가가 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나와가지고 혁명가가 되어가지고 이 정말 온갖 풍상과 시련을 겪는 이걸로 이제 쓰려고 했는데 그건 결국 못 쓰게 된 거죠. 그럼 진짜 미래를 예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썼다면.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서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 스탈린을 다 예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책은 전체주의 사회를 엄청나게 그 도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전체주의가 온다. 무시무시한 사회가 온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사실. 자,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집안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하고 아들 셋이 이 재산 문제와 여자 문제로 지금 막 그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8월 말 어느 화창한 날에 그
조시마 장로가 있는 수도원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이제 그 아버지가 첫째 부인의 어떤 사촌 형제, 그러니까 자기하고 처남 매부 사이죠. 그렇게 만나가지고 도대체 이제 우리 집안 이 여자 문제,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우리 장로님에게 고언을 구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만났는데 뭐 엉망으로 끝나고 아버지가 거기서 광대질을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그래서 엉망으로 끝나면서 부자 관계는 더 나빠진 거죠. 그래서 그 해합이 열린 그날 저녁에 장남이 이 아버지가 아무래도 자기 좋아하는 그 그루생카를 어떻게 할 것 같아가지고 저녁쯤에 아버지 집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그냥 때리고 구두발로 폭행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를 때리고 폭행. 장남이 아버지 죽인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 둘이 말리다가 형 이러다 정말 아버지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막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러니까 바로 차남 이반이 독사 2마리가 있는데 저 한 마리를 잡아먹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끝나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정도로 그걸 하는 거죠.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인 거죠. 독사 2마리. 네. 아빠랑 큰아들이랑 싸우고. 그러니까 아빠랑 똑같은 아들이 한 명 있고, 그죠? 둘이 계속 똑같은. 큰아들이. 네, 큰아들이 아빠랑 똑같나 보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큰아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아버지의 감성적인 측면, 낭비, 막 탕진하고 욕망대로 살아가고 방탕한 측면은 닮았는데 네. 또 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모았단 말이죠. 죽을 때 뭐 한 12만 루블의 재산을 남긴 걸로 나와요. 그래서 루블 그 당시에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냐 저도 뚜렷한 건 없는데 어디 찾아보니까 1루블이 한 2만 원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느 책에 보니까 3천 루블 하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 2만 원 정도로 치면 12만 루블이면 거의 뭐 현금만 한 그래도 한 24억 이상 남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회전이 빠르고 교활하고. 그러니까 둘째 이반은 또 그 아버지의 그런 머리를 닮았고 또 이 아버지가 생명력이 이제 뭐 어떤 극단적이잖아요. 뭐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하고 돈과 여자와 온갖 뭐 이런 술과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막 격정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결국 또 막내 아들하고 닮은 거죠. 그 막내 아들 알료샤는 생각을 딱 해보다가 신이 영원불멸한 신이 존재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수도원에 출가해 버리거든요. 이 아들도 극단적이잖아요. 한창 나이에 난 신이 있는 것 같아. 난 그 신의 품에 갈래. 이런 극단성 이런 것도 결국은 아버지를 닮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까라마조프가 상징하는 그 생명력인 거죠. 욕망.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은 호색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호색한들. 호색한. 너희들이 한 명은 여자애, 한 명은 지성애, 한 명은 영성애, 종교든 여자든 학문이든 어떻든 미쳐버린다는 것은 다 똑같지 않냐 이거죠. 한 번씩 이게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 너희들은 모두 다 그냥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은 까라마조프의 피가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 지금 말씀을 바로 이제 아버지와 장남 나오지만 결국 다 갈등이죠. 아버지 아들들의 갈등이거든요. 네네. 이게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뭐 역사상 가장 오랜 테마고 또 형제 간의 갈등도 가장 오랜 테마거든요. 사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뭐 살인이 났다는 뭐 심리학적으로 뭐 볼 수 있습니다만 역사상 역사상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화에서 최초의 살인은 바로 형제 살인이거든요. 형제 간의 갈등만큼 오래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제일 먼저 거기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재미있는 게 당시 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가족 문제를 전공으로 다뤘냐 이거 정면법. 네. 당시 1870년대 러시아 사회가 어마어마한 가족 문제를 겪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편지에 보면 지금 우리 사회 20년 전과 완전히 가족이 딴판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가족의 해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도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청년 문제, 가족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러시아가 엄청난 급변 상황이었거든요. 네. 1861년에 농노 해방을 했거든요. 농노 해방. 네네. 그 농노 해방을 해가지고 이제 신분 제도가 철폐되고 하지만 과도기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어수선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농노를 해방하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친 알렉산드로 2세는 또 암살당하고 참 이게 딜레마예요. 가장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정책 택한 사람은 또 암살당하기도 하고 그런 격동의 시대였다 이거죠. 그게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정교회 이런 기독교 신앙이
예, 그 당시 여기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무신론이 막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무신론에 빠지면서 과격 사상에 빠지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잘 살아봐야 뭐 하냐 어차피 뭐 끝날 거 뭐 신이 어디 있어 뭐 이런 그렇죠, 식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보기에는 사랑이 부자는 가정은 사랑이 부자는 사회를 낳고 국가를 낳고 인류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막 이런 갈등들이 심화되는 것들 이게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변화를 둘러싸고 바로 러시아 사회의 변화를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 결국 아버지 까라마조프를 살해한다는 건 뭐냐? 아버지 살해는 결국 뭐냐 이거예요. 결국 도스토옙스키가 1861년 2월에 사망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가 1860년 3월에 알렉산드로 2세가 암살당하거든요. 네. 알렉산드로 2세는 별명이 항상 뭐 황제의 별명 짜르는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별명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정치에서 아버지, 이북에서 어버이란 말 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이게 신입니다, 신. 아버지나 어버이란 말은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복종과 숭배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복종관념을 가지게 되고 어머니한테는 숭배 어떤 본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식적인 말로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은 신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정치에서 아버지, 어버이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이제 까라마조프가 형제를 보면 나오죠. 네. 예, 그죠. 자, 그래서 이 가족들 모임이 이렇게 뭐 했는데 결국 돈과 치정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돈과 치정.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부자 간의 정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이제 돈과 치정이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을 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릴 때부터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까라마조프가 이제 첫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은 집안이 좀 좋고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도저히 이 남자의 동물 같은 남자하고 살 수 없어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애인하고. 그러니까 애를 하나 낳았는데 드미트리는 어릴 때 엄마 도망쳤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여기서는 그래서 아버지는 기억을 못하는 걸로 나요. 뭘 기억을 못해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자식에 대한 것들. 오로지 있는 것은 여자와 술과 돈밖에 몰라요. 돈에 대해서는 절대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돈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계산은 엄청나게 발라요. 짐승이죠, 짐승. 현재 욕망밖에 모르니까 짐승이죠. 기억을 안다는 건 과거를 안다는 거잖아요. 인간다운 징표가 기억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버지 까라마조프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 그리고리가 키운 거다 이거죠. 그러다가 자기 이제 엄마가 도망을 치는 데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엄마 쪽 외가 쪽에 친척이 불쌍하다고 얘를 데리고 와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이제 군인이 되었지만 또 거기서 방탕하게 놀다가 결국 퇴역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아버지한테 야 우리 엄마가 예전에 죽으면서 남긴 유산 왜 안 줘? 내놔. 그 아버지는 너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1,000루블씩 달라, 2,000루블 달라가 너 다 썼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 지금 용돈 다 받아놨잖아. 차용증. 너 진짜 돈 이제 하나도 너 남은 유산 없어. 웃긴 소리 하지만 엄마가 28,000루블 남겼는데 당신 지금 나한테 6,000루블밖에 안 줬잖아. 근데 뭘 다 해? 너가 이거 사인 다 한 거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한 그루센카를 둘러싸고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겠어. 근데 이 아버지는 그루센카야 너 밤에 혼자 몰래 우리 집에 오면 내가 3,000루블 줄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돈도 안 주면서 딴 내 여자에게 내 여자가 될 수도 있는 여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버지가 이제 결국 그래서 살해가 당하지 않습니까?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이거. 네.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는데 네. 결국 이게 도스토옙스키 아버지가 의사 겸 아주 뭐라고 할까 좀 작은 영지를 가진 소지주였거든요. 근데 자기 땅을 부쳐먹는 농노에 피살당했다고 하거든요. 그걸 좀 반영한 것도 되죠. 네네네. 네. 자 그렇게 하여튼 이 아버지가 이제 결국 살해당하는데 결국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다산 정약용이 그 살인의 4가지 원인 동기 딱 말했지 않습니까? 살인의 동기. 4가지. 첫 번째 돈. 죄. 두 번째 여자. 색. 세 번째 술. 맞습니다. 주. 4번째. 네 번째 뭘까? 네 번째 돈. 원한? 4번째는 욱하는 거. 욱하는 거. 우. 욱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뭐 그 동기라고 했는데 뭐 전형적인 거죠. 여기서 돈과 치정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표도르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보통 이제 뭐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그렇게 인물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외관 묘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살이 거의 다 녹아 내려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욕망을 채우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말 그대로 뭐 음탕한 그 자체, 늙은 음탕한 그 신화에 나오는 뭔가 그 염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주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염소. 신화에 나온 염소들.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지고 대머리. 그리고 여기 이런 아담 애플이라고 합니까? 이런 게 툭 해가지고 완전 혹처럼 축 내려져 있고 살은 거의 흐르내리처럼 돼 있고 추하다 이거죠. 이 입술은 얇은데 끊임없이 침이 튀어나오고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 그 자체.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평생 마시고 먹고 여인들과 관계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 제우스의 아버지.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잡아먹잖아요. 네네. 이 애들 중에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계속 뭐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져야 되니까 내 이태가 태어나면 얘가 뇌를 칠 수 있으니까 다 잡아먹는. 그러니까 바로 표도르 까라마조프는 그런 크로노스 같은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하면 자식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느낌도 좀 들죠. 근데 결국 뭐 이런 거죠. 이 생명력이죠, 사실은.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욕망을 취한다는 건 생명력인데 네. 그런데 체면과 양심과 도덕을 무시하면 그냥 동물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머리가 무지무지 좋고 네. 그래서 술집을 경영하고 이렇게 사업 수완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돈도 아주 많이 모은 재력가죠. 그런데 때로는 술 마시다가도 감상에 빠져가 눈물도 흘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어리광대짓 하는 거 있죠. 더 막 우스꽝스럽게 고개를 납작 엎드리다가 막 이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뭐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유명한 영화는 이제 율버린느가 주연한 1950년대에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이렇게 이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집에서 노는가가 나와요. 집에서 여자를 불러놓고 여자를 침대에 거의 묶어놓고 계속 여자 발을 잡아가지고 막 깃털로 간지르고 옆에서 악사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정말 음탕과 막 소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돔 그 자체. 술 마시다가 막 여자들 잡고 부둥켜 안고 온갖 집안에서 그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아들이 누가 왔다 이럴 때는 조용히 해. 음악이 이제 부드러운 음악, 차분한 음악을 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참 그걸 잘 영화에서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율버린느가 장남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주 그것도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소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네. 나름 뭐 장남에 초점을 맞춰갖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이런 이 특징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지금 내가 55인데 앞으로 20년 동안 더 내가 남자 구실을 해야 돼. 그러려면 여자들이 안 오잖아. 내 이 늙은 사람에게. 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난 돈이 필요해. 난 앞으로 20년 동안 더 남자 구실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돈 줄 생각이 전혀 없단다. 전혀 없단다.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그리고 항상 그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추하고 못생긴 여자는 절대 없다. 어떤 여자든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카사노바 조건하고 비슷하죠. 이 표돌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인생 재미있게 사시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욕망을 그냥 그 자체로만 무조건 네. 자기 욕망을 무조건 충족하려고 네.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런 사람. 하여튼 지저분하게 늙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장남은 뭐냐면 가장 러시아적인 인물로 여기서 그려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 이 소설을 어떤 캐릭터 하나에 초점 맞춘다면 장남의 순환기예요. 장남이 끊임없이 사고를 일으키고 그래서 장남이 억울하게 또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법정에 끌려가고 장남에 초점 맞추면 그냥 그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러시아적인 캐릭터죠. 그러니까 막 정열적이고 네. 욱하고 앞일을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 그때그때 기분파 이런 거죠. 사실 어린 시절이 너무 학대를 받은 거죠. 네. 엄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가 죽어버리고 아버지는 아예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인 손에서 양육되다가 외가 쪽으로 가서 키우고 그러니까 아주 육체적인 인물이에요. 또 이 뭔가 건장하기도 하고 또 욕망에 충실하고 네. 그러면서 또 감성 아버지처럼 또 이 감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성격이 좀 경솔하고 그러니까 아무 사려가 깊지 않으니까 그래서 군대 장교로 갔다가도 결투를 해가지고 강등되고 그래서 퇴역 장교예요. 지금 이제 군에서 나온 퇴역 장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군대에 있고 이럴 때 뭐 엄마 유산이 좀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엄마 유산 달라고 해 그때그때 다 써가지고 지금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우리로 치면 전세라도 하나 얻어야 되잖아요. 네.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전세라도 얻을 종잣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돈이 아주 급한 사람 지금. 네. 그 차남 이반은 한마디로 치성과 이성을 상징하는 거죠. 지성과 이성. 네. 그러니까 차남 이반하고 막내 알료샤는 이제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버지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그 바로 이반과 알료샤의 엄마 소피아는 고아로 거의 어릴 때 아버지 부모를 잃고 고아로 이제 돈 많은 노부인 집에 살면서 좀 히스테리 병을 앓았던 거예요. 히스테리. 그래서 이제 바로 아버지 쪽이 이제 여기를 자기 부인으로 삼겠다고 데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애 둘을 낳고 결국은 죽게 되고 자 그럴 때 이제 애초에 자기가 그 좀 의탁했던 노부인 집에서 딱 가보니까 애 둘이 이반하고 알료샤 완전히 마찬가지로 아버지 그 표도로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네. 아들 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 애 둘이를 그 노부인이 데리고 와서 키워준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죽을 때 노부인이 1,000루블씩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반은 나름 대학 공부를 하고 네. 나름 이제 자연과학도예요. 요거는 이제 바로 또 작가가 공병학교를 나왔거든요. 자연과학을 전공했단 말이에요. 공학을. 네. 그거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이반은 자연과학도인데 교회 재판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이런 뭔가 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근데 아주 예민한 사람. 그 당시 유행하던 좀 무신론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집으로 와서 2달째 머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드미트리라는 형이 약혼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까테리나가한테 형 심부름 갔다가 까테리나에게 반한 상황이에요 지금. 둘째가요? 둘째가 형수에게 지금 반해 있는 상황. 네. 뭘 진짜 복잡해 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막장이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여튼 아버지를 지독하게 혐오하고 아버지가 되게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둘째는 지적인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짐승처럼 돌아다니고 욕망치우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거죠. 어릴 때부터 항상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집안을 유일한 이제 한 줄기 샘물 같은 청량한 사람 네. 알료샤죠. 종교적인 영성을 상징하죠. 사람을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신뢰감을 주는 청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유로집이 바보 성자 그런 거다 이거죠. 참 뭐라고 할까. 근데 뭐 아주 체격도 좋고 네. 네. 얼굴도 미남이고 그래서 뭐 호감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이 알료샤 같은 경우는 이 집 저 집이 이제 양육되다가 대학은 못 가고 아버지 집으로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생각하니까 신이 존재한다 확신이 들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조시마 장로를 모시면서 지금 수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 아들 모두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추진력. 어떤 길이든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게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자 스메르자코프 동네의 백치 여자와 관계를 태어났는데 이 요리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간 진리를 앓고 있는 거죠. 네. 이 스메르자코프는 모두에 대한 정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메르자코프는 물론 이것도 이제 이 소설에 보면 어린 시절에 그 어른들이 엄청나게 학대를 한 거죠. 이름에다가 악취라는 아하. 우리 친구 이름에다 꼬린내, 꾸릉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아줬고 그 다음에 얘가 말을 잘 안 듣고 얘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하인인 그리고리 부부가 얘를 키웠잖아요. 자 이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인 거예요. 첫째 날에 뭐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을 만드시고 했는데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는데 그럼 첫째 날 빛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 그리고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욕을 하거든요. 너는 말이야 인마 사람 새끼도 아니야. 너는 목욕탕의 수증기로 만들어진 놈이야. 그러니까 막 그렇게 야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상처를 많이 입다 보니까 매칭 게 좀 많겠구나. 매칭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정오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노는 놀이가 뭐냐면 고양이를 목매달아 죽이는 게 자기 놀이에요. 목매달아 죽이고 장례식 치러주는 놀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자랐죠. 그러니까 나중에 스메르자코프는 결국 동네 꼬마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얘야 너 데리고 있는 강아지 있잖아. 그 강아지한테 빵에다가 바늘 넣어가지고 한번 먹여봐. 그럼 무슨 일이 난지 궁금하지 않아?
그래 애들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딱 방에다가 였는데 그 강아지가 막 난리가 나고 도망을 치고 이러니까 막 애들이 죄책감 내가 저 강아지를 죽였어. 이런 스메르 자코프의 그런 사이코패스네요. 약간 그러네.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메르 자코프는 누구에게나 그런 뭔가 그 악을 자꾸 유도하는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거 참 재밌는 건데 궁금하지 않아? 이런 식의 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순수 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죠? 이런 환경적인 그렇죠. 요인도 네. 무시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자 간의 갈등이 이제 참 심각해졌는데 사실 이런 거 있죠. 그거 왜 드미트리가 자기 약혼녀가 아까 카테리나가 있는데 네. 갑자기 그루센카라는 무슨 부자 노인의 첩을 좋아하게 됐냐 이거죠. 자, 어떻게 됐냐면 이 아버지가 아무래도 자기 장남이 돈 달라고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하고 소송하고 이러면 피곤해질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깜빵에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킨 거예요. 태역 육군 대위 스네기로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들이 사인한 영수증 같은 거 있죠. 채권 정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치면 뭐 그 차용증 같은 거 있죠. 네네네. 요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그루센카한테 이제 이걸 판 거예요. 내 권리를 이거를 니한테 줄게. 그래서 너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걔 보고 이제 돈 내라고 해라. 그럼 맞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차용증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만약 걔가 돈을 못 내면 그럼 깜빵에 쳐넣어.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던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금전 정서들을 그루센카한테 이제 넘겨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이제 그 약속 어음 같은 거를 이제 그루센카에 넘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미트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심부름한 사람 수염 이렇게 이제 러시아 사람 좀 나지 않습니까? 이 수염을 잡아가지고 질질 끌면서 막 그 아들 보는 데서 때리고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루센카를 찾아가서 한 방 먹이겠다. 여자든 뭐든 나는 한 대 때릴 거야 하라고 했는데 보는 순간 반해버린 거예요. 너무 예쁘구나.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서 나오죠. 벼락을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구걸하는 처지가 돼버린 거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는 이제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오, 재밌네. 아버지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하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죠. 사랑의 마음을 줄 듯 말 듯 이렇게 애를 태우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 이제 망상에 빠진 거죠. 아, 이 그루센카는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빨리 내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루센카랑 살림을 차려야겠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약혼녀 카테리나가 모스크바에 있는 언니한테 3,000 루블을 송금해 주세요 해가지고 자기한테 돈 심부름을 맡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됐느냐? 그날 그루센카를 만나러 가고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 돈을 여기서는 다 써버린 걸로 나와요. 카트리나의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루센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오늘 한 잔 내겠다고 해가지고 저 마을에 가서 우리 집시들 악단 부르고 우리 치면 저 밴드 부르고 그다음에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 다 와 그래. 오늘 내 잔치하면 이렇게 3,000 루블을 이제 나중에는 그건 아니지만 어때 3,000 루블 다 쓴 걸로 막 나와요. 아, 기분파네 네, 진짜. 그리고 이제 네. 그 트로이카 설매 그 말 세 마리 끄는 맞춰 불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 치면 최고급 그 음식점 가가지고 모든 식자료, 술 몇 상자씩 다 실어해가지고 그 마을 가서 그 한마디로 여관을 전세내가지고 우리 치면 호텔을 전세내가서 호텔 그랜드 볼륨을 전세내서 다 놓은 거예요. 3,000 루블이 얼마 정도? 한 7, 8천 요즘 우리가 2만 치면 6천만 원 한 방에 다 써버렸다. 정신 나갔네. 팁으로 막 몇백만씩 주고 사람들한테 기분 좋다고 막 팁 주고. 와. 그러니까 자기 네. 약혼자가 돈 가족한테 보내야 될 보내라는, 돈을 그거를 아이고. 와.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약혼자의 돈이야. 그러니까 다른 이 여자. 사람이 예.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죠. 이건 내가 자존심 진짜 인간으로 다를 쓰고서는 쓸데고 생각을 해야지. 쓰기 전에 해야지. 써놓고 지금. 아, 그러면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날 그루센카랑 잤어요, 안 잤어요? 아니 어쨌든 그런 거는 좀 그런 건 그냥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자지도 않았는데 6천 쓴다고. 그냥 칠- 플렉스만 한 거 예, 같아요. 예, 그냥 와. 러시아적인 사람 가장 러시아적인 사람 기분이다 하면 그냥 다 써버리는 거. 앞니를 생각하지 않는다. 예. 아니 그 우리 이제 같으면 그냥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끝이잖아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죠.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 네. 그루센카는. 근데 무슨 6천 원을 쓰고 있어. 아, 그래서 사랑하는 네. 이에게 내 마음을 전할 때 역시 1kg 커피가 네. 또 가장 좋은 메신저, 가장 좋은 비둘기가 되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한 잔의 커피 아마 그분도 계속해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 향을 맡을 때마다 나에게 커피를 사준 그분을 생각하면서 네. 제가 이번에 1kg 커피를 한 남자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아하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향이 너무 좋다. 아 그 남자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 와. 남편이야. 아. 에이, 김 빠져. 남편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1kg 커피를 선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그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3천 루블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래 아버지가 지금 돈 이래 만든 거는 엄마 내 유산 가지고 불려서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뭐 각서 쓰고 법적 권리는 없다지만 난 좀 받아야 되겠어.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돈을 줄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루 생각하고 만약 돈 줘버리면 이제 도망칠 건데. 그래서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아버지가 역전한 거죠. 그루 생각한테. 넌 우리 집에 혼자 몰려오면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역전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드미트리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장남이. 그러니까 이 밤마다 그 집 아버지 집 근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루센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올까봐.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흥분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발로 차고 죽여버리겠다고 한바탕 난동을 부린 거예요. 너 같은 거는 내가 죽여버려 이렇게 되고 난리가 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루센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 까라마조프 집안 기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네. 까라마조프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뭐 표면적으로는 장남이 아버지하고 좀 완전히 서로 남봉꾼 아니냐. 술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반은 두뇌를 이어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상당히 오만하고 냉소적이에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지는 냉소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알료샤도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가 어릿광대 짓을 잘한다 했잖아요. 남들 앞에서 뭔가 확 열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중적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육체적인 어떤 욕망에 충실한 동시에 또 막내아들 알렉세이로 상징되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장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마돈나 이상과 소돔의 이상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거죠. 가장 성스러운 것과 네. 가장 더러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돔의 이상을 가진 인간. 나는 그냥 막 추악한 난장판 진흙탕 같은 네. 이런 데서 뭐 시궁창 같은 데서 난 내 욕망대로 살 거야라고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는 마돈나 이상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시궁창에 있을수록 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동경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국 또 이 인간은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 보세요. 이 마돈나의 밤하늘의 별과 저 시궁창 저 지하의 어떤 시궁창과 같은 이 인간의 마음은 바로 거기 마돈나와 소돔이 그러니까 악마와 천사가 신과 이 인간의 마음태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주와 같은 거예요. 네네. 정말 광활하고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제 인간의 이중성 끊임없이 여기서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 선택을 통해 가지고 한 번은 어떻게 보면 환희와 광명의 세계로 올라갔다가 한 번은 또 완전히 악취나는 시궁창으로 떨어졌다가 치욕을 겪었다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가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이고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느냐. 이걸 이제 좀 드미트리가 여기서 보면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욕의 폭풍을 나는 휘몰아치고 있다. 그 욕망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돔의 이상과 마돈나 이상. 지금 그 사이 진도는 얼마나 나간 거예요? 이 책은? 그냥 초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요? 아니 지금 1시간이 벌써 벌써요? 네. 왜 이렇게 시간 잘 가?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 내용을 다 끝낼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돼서. 네, 될 겁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남과 아버지 네. 이렇게 갈등하고 네. 그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장남과 아버지의 갈등은 결국 어떻게 보면 필멸의 인간이 불멸을 추구하는 것에서의 갈등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보통 많이 하죠. 예. 결국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결국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돈을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돈을 원하는 건 놀고 싶다면서요, 끝까지 죽기 전까지. 그것들 그 돈을 통해서 네. 이 늙음을 정지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 젊은 여자를 계속해서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들. 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결국 어떤 무한함을 추구하는. 유한한 육체가 불멸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구매하는 비용이 돈이죠. 노후 보장이 아니라. 네네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나타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나쁜 아버지가 이런 표도로 상징되고, 네. 정신적 아버지가 바로 이제 조시마 장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시마 장로도 이제 이런 여기까지 일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시마 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도스토옙스키가 이 소설을 쓰기 전이었죠. 자기 막내 아들 알료샤가 유전병, 자기의 간질을 물려받아가지고 사망을 하거든요. 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실제로 실제로. 자신의 셋째 아들이.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주인공을 알료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데 이때 이 부인이 꾀를 낸 거죠. 이 남편 이대도 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당시 러시아 정교 아주 지금도 있는 옵티나 수도원의 아주 유명한 암브로시 장로하고 이제 좀 만나기 주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을 만났답니다. 가가지고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제 위로와 위안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 조시마 장로가 나옵니다. 그 장로라는 것은 이제 당시 러시아 정교의 한 제도인데 네. 사람들의 영혼과 의지를 자신의 영혼과 의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장로라고 한다. 멋있죠? 사람의 영혼과 의지를 나의 영혼과 의지로 받아들이는, 남의 고통과 남의 이야기들 고민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을 장로라는 거죠. 네.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에 군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조시마 장로가 참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젊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8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그때 17살 때 무신론에 빠져가지고 막 신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폐결핵을 앓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신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죽기까지 너무너무 완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온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고 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모두에 대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다 죄인입니다. 그 이 사람이 막 자기 하인들에게도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내가 이런 보살핌을 받을 만한 인간입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다 의사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 왜 이러지? 그래서 너는 충분히 며칠, 몇 년이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면 안 돼. 이러면 사람이 행복을 맛보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만 해도 행복한 걸 다 느끼는 게 충분하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행복을 찾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우리가 뭐 요만큼 했다 다음날 이월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어차피 행복이란 거는 또 다른 오늘이 시작되면 또 다시 느끼면 되는 거고, 그것은 쌓아가지고 돈처럼 축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의사는 전 뭐냐면 아무래도 아드님이 정신 착란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죽을 때 이제 너는 내 대신 내 삶을 살아다오. 이래서 이제 항상 그거 생각하는 거죠. 형이 남긴 그 말.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도 나를 좋아한다고 혼자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 자기는 뭔가 서로 썸을 탔다고 생각했는데 2달간 휴가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냐? 이 여자 알고 보니 결혼을 했는 거예요, 벌써. 알고 보니 벌써 그때 약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너무 모욕받았다 생각해가지고 남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그래서 그 남자한테 이렇게 좀 약을 올려가지고 결투를 하기로 한 거야. 네. 결투. 근데 결투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장교였거든요, 그 당시. 네. 자기 이제 장교 밑에 당번병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돌봐주는데 자기가 뭔가 기분 나빠고 그 사람 막 때렸단 말이죠. 당번병을 예. 때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결투의 날이 밝아와가지고 자기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자꾸 뭔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결투에서 죽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니라 내가 왜 그 사람을 때렸을까? 내가 왜 사람을 때리지?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결투를 하러 가가지고도 이제 도저히 결투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결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먼저 누가 이제 저기 복귀를 해가 먼저 총을 누가 쏴요. 총을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으면 또 이 사람이 두 번째 발사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 상대 사람이 먼저 자기에게 총을 쐈어요. 귓가를 스쳤어요. 트럼프처럼 귓가를 약간 스쳤어요. 트럼프처럼. 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잖아요. 자기가 총을 가지고 숲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뭐 당신이 당신 차례에서 총을 쏴서 나를 뭐 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소질 못하겠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왜 이러냐? 왜 결투를 안 하냐? 같이 갔던 사람들은 너 우리 부대의 수치다. 너 완전 우리 부대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데 아니 난 도저히 쏠 수가 없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대원들이 넌 이제 우리 부대 돌아가면 죽인다 했는데 가서 이제 나 전역 게임이 내놓았다. 나 이제 전역할 거야.
나 출가하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유로즈비가 나왔구만. 알고 보니 너가.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수도원을 가기 전에 이제 이걸로 떠들썩해졌잖아요. 도시에서. 야, 이 사람 진짜 웃긴 사람이다. 자기 딱 결투를 하러 가가지고 용기 있게 자기가 딱 그런 거를 사과를 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어떤 신비로운 방문객을 맡게 돼요. 아주 그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돈도 많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 찾아오는데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이 뭔가 가슴 깊은 이야기, 뭔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뭔가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찾아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우리 애들도 잘 자라고 내 부인도 잘 있는데 사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예전에. 예전에 내가 아주 오래전에 사람을 죽였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뭐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가 자고 있는데 바로 칼로 그 여자 가슴을 그 단도를 꽂아버렸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마치 다른 도둑의 소행인 것처럼 하려고 그 여자의 뭐 돈이나 폐물도 훔치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여자의 하인이 범인으로 몰렸다. 그 여자의 하인은 평소에도 이제 돈을 좀 재물을 밝히고 도둑질. 그래서 갔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 범인으로 몰린 사람도 그 감옥에 가서 뭐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병이 나 가지고 죽어버렸다. 그 사실은 완전 범죄다 이거죠. 네. 아무도 모르고 범인으로 몰린 사람도 뭐 재판을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감옥 들어가자마자 이제 열병이 나서 죽었으니까. 근데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당신이 최근에 결투하면서 그 일화를 들으면서 갑자기 자기가 이게 확 다가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내가 아이를 키우고 이러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들, 내 양심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 죄를 털어놓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이걸 털어놓으면 내 자식과 내 부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그 불명예와 이 모욕과 범죄자의 아들, 범죄자의 남편을 뒀다 이러면 그 도저히 말을 못하고 있는데 당신의 그 용기 있는 결단을 접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조시마 장로 그때는 이제 그 군인 퇴역한 신분이었는데 이 사람도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을 공표하세요. 나머지는 신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사실 그걸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알겠다고 당신 말대로 내가 이제 그걸 공표를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또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찾아와가지고 오늘도 못하셨나요? 오늘도 못하셨나요? 이게 계속 반복된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다시 또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 그날 같은 그날 날요? 같은 날 두 번이나 온 거예요. 네. 지금 알겠다고 내가 다음날 발표할 거라고 하고 나갔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정말 내가 해야 되겠냐 하다가 자기가 이제 딱 글을 읽어준 거예요. 마치 성경책에 관련 구절을 읽어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게 하시옵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대목들 그 사람의 지금 심정을 다 알려주는 성경 대목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만남을 절대 잊지 마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예전에 그 어떤 여인이 죽었던 사건, 그 범인이 접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증거로 내가 그때 그 여자 집에서 훔쳐왔던 폐물하고 이것도 다 내보이겠다. 그 남자 지금 누구죠? 그 신비한 방문객이. 신비한 방문객. 예. 그래서 그걸 다 폭로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사람들이 안 믿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그 폐물이라든지 서류라는 것은 그냥 그 여자가 너하고 워낙 친했으니까 좀 맡겨놨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다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내가 죽였다 이런 것들은 뭔가 이 사람 지금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왜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리가 없어 이런 거겠죠. 저렇게 올바르게 옳고 살아온. 자, 그 와중에 결국 이제 이 조시마 장로가 이제 네. 그때는 장로는 아니었습니다만 아니 그게 맞는 것 같다 나한테 와서 뭐 말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 이러니까 그 가족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조시마 장로를요? 장로를. 네. 당신이 이 정신도 온전치 않은 사람한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좀 뭔가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가 입원하게 된 거예요. 누가 병원에 그 걸렸어요? 신비한 방문객이. 네. 그래서 이제 조시마 장로가 이제 찾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못 가게 하잖아요. 근데 한 번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마지막. 만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당신의 말대로 되었다. 내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렇게 신은 이렇게 베풀어주지 않느냐. 우리 가족의 명예도 지키고 나는 나의 양심을 또 떳떳이 내고 정말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니까 나는 마음도 내 양심도 이제 편해졌고 우리 가족도 가족대로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이 신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은총이라기보다 신의 알지 못하는 그 힘들 이런 게 느껴지고 당신에게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신에게 내가 그날 2번 찾아간 날을 기억하냐고. 근데 그때 내가 2번째 헤어지면서 이 때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때 2번째 찾아왔을 때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찾아갔다. 왜? 아, 내가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너를 죽이러 간 거다. 그런데 너가 그 읽어줬던 그 성경의 구절들 이런 것들을 듣고 또 내 마음이 바뀌었다. 회심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건 조시마 장로가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적이라는 게 그래서 과연 뭐냐라고 조시마 장로가 말할 때 가장 큰 기적은 뭐가 있냐면 성경이 기적이라는 거죠. 성경의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바꾸게 하고 네. 이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는 자꾸 기적을 뭔가 혹세무민으로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나오면 돌을 빵으로 만들고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고 이런 걸 기적이라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그것은 기적을 그렇게 바라는 것은 혹세무민과 결국 그것은 숭배의 어떤 욕망과 복종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 신은 결국 이렇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런 것도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이것들을 신에게 모든 걸 의탁하고 내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 때 오히려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뭔가 일은 또 바뀌는 것들. 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평상적인 게 기적이라는 거죠. 비상이 아니라 일상이 기적이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 이러면서 결국 이 사람 주로는 항상 고난 속에 행복이 있고 고난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강조를 해주는 우리 장로가 이제 그러고 네. 다닌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장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전역에서 찾아오는 모스크 아니 러시아 전역에서 네. 그래서 아이를 잃은 부모. 우리 아이가 그 귀여운 아이가 3살짜리가 죽었다. 도저히 나는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남편도 뭐 연락 끊어진 지 오래됐고 내가 지금 이 수도원 돌아다니고 이러고 근데 아무래도 통곡이 그칠 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냐. 딱 이럴 때 장로가 재밌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통곡을 막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든지 다 잊어버리세요. 보통 그렇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네요. 아니 뭐 너무 그럴 필요 없다고. 너무 뭐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잊어버리세요 이런 말도 안 해요. 천국에 가서 잘 살겠지. 이제 우세요 이런 거야. 그냥 울어라. 울고 싶으면 우세요. 네. 그리고 당신 아이가 그 눈물을 보고 신에게 말을 할 겁니다. 이 눈물을 흘리고 저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너무 기쁘다. 우리 엄마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던 그것이 또 하나의 축복이 된다. 이런 걸 신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이제 위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제 좋은 것 같아요. 한 세계가 있고 이 한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숨을 못 쉬면 이 모든 게 끝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죠. 그리고 저 세계에 갔으니까 이제 저 세계에 잘 살겠지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다른 차원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줄 때 소통한다는 느낌을 가져줄 때 사람은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그 눈물은 나중에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는 이 세계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렇다고 또 저 세계만 있다라고 바라보지도 말하는 거예요. 저 세계로만 빠지지도 말고 이 세계로만 빠지지 말고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서로 접촉하고 있다. 그 접촉면을 생각하고 있을 때 오히려 사람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제 조시마 장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네. 믿음 깊은 안악내들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괴롭고 슬픔을 토로할 때 이 사람이 던져주는 질문은 세속적인 질문도 아니고 또 완전히 초월적인 질문도 아니에요. 자, 이거 하늘 날아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뚝 이것도 아니고 뭐 이제 끝났다. 아유,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으면 다 끝이니까 끝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숨을 마지막 내쉬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 세계라는 것들을 네. 이 연결해주는 뭔가 느낌을 줘요. 그게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뭐 약간 좀 법륜스님 느낌도 좀. 그래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네. 유튜브에서 요즘에 많이 그런 거 나오고. 법륜스님 네. 인기 많잖아요. 네. 여튼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등장인물들 쭉 있었고요. 네. 예, 그 등장인물들의 이제 가장 큰 갈등은 여튼 그 아빠랑 큰 아들 네. 예, 두 사람이 그 한 여자를 두고 하는 철없는 갈등들, 아주 그 동물적인 네. 본능, 욕망 이런 네. 거에 그냥 아주 솔직한 사람들 이야기가 좀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둘째 아들 이반은 네. 좀 더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무신론자고. 예, 네. 그런데 또 하필이면 또 둘째는 첫째 형의 그 약혼자를 또 좋아하고, 네. 예, 그 셋째 아들은 뭔가 좀 영적인 사람, 네, 이런 사람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조심하 장로. 장로가 네. 아마 꽤 중요하게 뭐 작용을 좀 하는 모양인데, 네, 그 장로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2부에서 네. 아주 스피디하게 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야기 네.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